접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벌써 9월이죠? 네. 이제 여러분들 이제 시험이 이제 겨우 한 2달 정도 남았네요. 2달도 채 못 남았는데. 자, 오늘 이제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하고 해서 우리 그동안에 여러분들께서 배우셨던 이론 내용, 중요 부분만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자료는 받으셨죠? 네. 그냥 빈칸에 나와 있는 내용들 여러분들께서 생각나는 대로 쭉 채워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한번 쭉 정리를 하시다 보면 내가 직접 써보는 것과 적혀 있는 걸 그냥 눈으로 보는 거하고는 조금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직접 여러분들께서 써보시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모르고 있었는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정확하게 구분을 좀 해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지방세까지만 한번 정리를 지금 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국세부터 해서 마무리 정리할 생각이니까 한번 쭉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리 조세 총론에 대해서 지금부터 정리를 할 건데, 총론 부분은 보통 시험 문제에서 몇 문제 나와요? 한 문제에서 2문제 정도 출제가 돼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아예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많이 나오면 2문제. 근데 워낙에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어떤 부분에서 나올 것인가 하는 부분을 예측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원체 범위가 넓다 보니까. 그래서 주로 우리가 이제 세법하고 관련된 문제가 공인중개사가 가장 마지막에 시험을 봐요.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 문제, 그 다음에 뭐 회계사 시험 문제, 세무사 시험 문제, 뭐 이런 식으로 놓고 봤을 때 중개사가 가장 마지막에 보다 보니 올해 지금 각종 다른 데에서 기출됐던 문제들을 보고 올해 우리 공인중개사에서는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올 것 같다라는 예상을 좀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위주로 해서 정리를 좀 할 거니까 여기에 있는 것만 잘 정리를 하셔도 충분하고, 아셨죠? 다른 부분에 대해서 뭐 더 이상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다른 부분에서 나온다 그러면은 그냥 찍으셔야 돼요. 아셨어요? 안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공부할 범위가 워낙에 넓어지니까. 자,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우리 물납과 분할납부에 대한 개념. 이 부분은 뭐 총론 부분이 아니라 각 세목별에서도 분명히 시험 문제 나옵니다. 여기는 무조건 나온다라고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취득세 물납제도 있다 없다? 없다. 등록면허세는요? 없어요. 재산세는 있죠? 얼마 초과? 1,000만 원 초과죠? 그래서 1,000만 원 초과했을 때 무엇으로? 그렇죠? 관할구역 내에 소지하는, 관할구역 내에 소지하는 부동산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거 꼭 기억을 좀 해주시고, 종합부동산세는 없어요. 양도소득세도 물납제도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세금 중에서는 어디에서만 가능하다? 재산세만 가능하고. 자, 분할납부 취득세 있다 없다? 없죠. 등록면허세 없습니다. 자, 그래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아예 물납이나 분할납부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취득세나 등록면허세에서 물납할 수 있다, 분할납부할 수 있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다 틀리는 문제.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재산세부터 가능한데, 재산세는 얼마 초과? 250만 원 초과, 기간은 2개월입니다. 자,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는 돼야 안 돼요? 되죠? 얼마 초과? 똑같이 250만 원 초과예요. 기간은 6개월이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는 1,000만 원 초과했을 때죠. 그래서 1,000만 원을 초과했을 때 기간은 2개월입니다. 그래서 자,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납과 분할납부가 다 가능한 것은 뭐밖에 없다? 재산세밖에 없어요. 종합부동산세하고 양도소득세는 뭐만 가능하다? 분할납부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항상 기억을 좀 해주실 때는 자, 250만 원 초과 2개월이라고 기억을 하신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뭐가 바뀌는 거고 기간이 바뀌는 거예요. 250만 원은 똑같이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는 뭐가 바뀌는 거고 금액이 바뀌는 거고, 기준금액이. 그때 분할납부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냐? 항상 이 금액, 요 금액을 무슨 금액이라 그래요? 기준금액이라고 합니다. 이 금액의 몇 배를 따진다? 2배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2배를 넘지 않았으면 그 기준금액 얼마에 대해서만? 초과분에 대해서만. 만약에 2배를 넘었으면
50%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렇게 가셔야죠. 그래서 만약에 분할 납부 문제가 나왔다. 근데 예를 들어서 종합부동산세 문제다.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는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보니까 6개월입니다. 맞죠? 그리고 봤더니 100분의 50 이하라고 나와요.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앞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초과가 나와야 돼요. 초과. 2배를 초과했다라고 나와야 된다고요. 아셨어요? 대신 초과분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초과가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하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250만 원의 2배인 500만 원 이하냐 500만 원 초과냐 1000만 원의 2배인 2000만 원 이하냐 2000만 원 초과냐. 항상 금액을 물어볼 때하고 기준 금액을 물어볼 때하고 구분 잘 하시라고요. 그래서 얼마를 분할 납부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본다. 그러면 항상 기준 금액의 몇 배를 준다? 2배를 주고 뒤에 가서 이한지 초과한지를 여러분들께서 꼭 좀 확인 좀 해주셔야 돼요. 잘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자, 두 번째. 자, 우리가 과세 주체에 따라서 이 내용은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우리가 배우는 세금 딱 5개만 정리하시면 되는데 지방세 3개와 국세 2개만 우리가 배운다. 그때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까지는 다 무슨 세금? 지방세인데 지방세는 꼭 과세 주체가 누구인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취득세는 지방세 중에서 어디에서 징수하는 세금? 특별시나 광역시나 도에서 징수하는 세금이죠. 등록면허세는요. 도나 구에서 징수하는 세금이고 재산세는 시나 군이나 구에서 징수하는 세금이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억할 때 광역단체인 특광도, 기초단체인 시, 군, 구 딱 적어놓고 2개. 광역단체에서 걷어가는 세금이 취득세, 기초단체에서 걷어가는 세금이 재산세, 그리고 맨 뒤에 거 2개 연결한 게 등록면허세. 기억하시라고 그랬어요, 이거. 그래서 만약에 시험지에서 다음 중 도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재산세가 되겠죠. 왜냐면 취득세도 도가 들어가고 등록면허세도 도가 들어가는데 재산세는 도가 안 들어가죠. 어차피 지방세 중에서 뭔가를 물어봤다. 도세냐, 특별시세냐, 광역시세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봤다. 그러면 정답은 이 중에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시고 만약에 도세다, 특별시세다 이렇게 물어봤다. 그러면 일단은 지방세라는 것을 알고 계시고 그러면 뭐는 버리고 가야 돼요? 국세는 버리고 가야죠? 만약에 특별시세다, 광역시세다, 도세다 이렇게 물어봤다면 그건 지방세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뭐는 버리고 가셔야 돼요? 국세는 버리고 가시고 그 다음에 특광도, 시군구 딱 외운 다음에 적어놓고 위에 동그라미 3개, 밑에 동그라미 3개, 그 다음에 맨 뒤에 거 2개. 기억하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 위에 3개가 누가 가져가고 취득세, 밑에 3개가 재산세, 맨 뒤에 거 2개가 등록면허세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시라고요. 자, 두 번째. 과세표준이나 세율을 표시할 때 전부 다 뭐별로 표시하느냐면 가액별로 표시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무슨 세금이다? 종가세고 세율은 다 비율로 표시하기 때문에 정률세라 그래요. 그러면 종가세의 반대가 뭐가 있어요? 종량세가 있죠. 수량으로 계산하는 경우. 수량으로 계산하는 경우는 어디밖에 없다? 등록면허세밖에 없어요. 그리고 정률세의 반대가 뭐다? 정액세, 금액으로 표시하는 경우 세율을 그것도 등록면허세밖에 없죠. 그래서 종량세 구조와 정액세 구조는 어디서만 나온다? 등록면허세에서만 나온다. 다른 데서는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요? 말소등기 건당 6,000원. 그것만 잘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과세표준을 적용을 할 때 다 물건별로 자, 지방세는 다 뭐별로 계산하고 물건별로 계산하고 국세는 다 뭐별로 계산한다? 인별로 계산한다. 다만 유일하게 지방세 중에서 재산세만 지방세임에도 불구하고 뭐별로 계산하는 게 있다? 인별로. 뭐예요?
토지에 대해서는 인별로 가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방세는 물건별로 계산하니까 다 비례세고 국세는 인별로 계산하니까 원래는 뭐가 나와야 돼요? 물건별로 계산하면 비례세가 적용이 되는 거고 인별로 계산하면 누진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자, 비례세는 전체 세금에서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비례세가 적용되는 경우는 없다 그러면 다 틀려요. 중요한 것은 누진세 구조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문제죠. 누진세는 어디서부터 나온다? 그렇죠. 자, 그래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에서는 누진 구조가 아예 없어요. 누진 구조는 어디서부터? 재산세부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소득세에서는 전부 다 무슨 구조가 다 나온다? 누진세다. 그래서 누진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재산세나 종부세나 양도소득세에서는 가능한 이야기인데 만약에 취득세나 등록면허세에서 누진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무조건 틀린 문장. 비례세는 무조건 다 나오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요거 꼭 좀 기억을 해주시고 총론 쪽에서 문제가 나오면은 이런 형태의 문제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음 중 비례세와 누진세 구조를 모두 적용할 수 있는 세목으로 옳게 묶인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일단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버리고 가시라고요. 이해되셨나요? 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우리 부가세. 부가세는 우리 어떻게 외웠어요? 농, 지, 농으로 외우시라 그랬죠? 그래서 취득 단계에서 내는 세금은 농지. 그 다음에 보유 단계에서 내는 세금은 지농. 순서 바꾸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농지 다시 뒤집어서 지농.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취득세 부과되는 농어촌 특별세만 몇 프로고 10%고 나머지는 주거닦기 하나도 몇 프로다? 20%입니다. 그래서 취득세에서는 농어촌 특별세가, 등록면허세는 지방교육세가, 다시 재산세는 지방교육세가, 종합부동산세는 농어촌 특별세. 기억해 주시되 단 취득세는 농어촌 특별세 외에 무슨 세금이 하나 더 붙어요? 지방교육세가. 그러니까 취득에 대해서만 내면 농특세만 붙지만 취득과 등기를 다 내면 지방교육세가 같이 따라 붙는다고요. 등기에 부과되는 세금이 지방교육세거든요. 아셨죠? 그리고 취득세 부과되는 농어촌 특별세만 몇 프로다? 10%인 거예요. 취득세 부과되는 농어촌 특별세 얘만 10%고 나머지는 전부 다 몇 프로다? 20%다. 그리고 소득세에는 부과되는 세금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만에 하나 혹시라도 지방소득세가 부과된다 이런 식으로 문장이 나오면 틀린 문장. 지방소득세는 부가세다 아니다? 아닙니다. 지방소득세는 부가세처럼 계산을 하는데 독립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세금을 낼 때는 부가세처럼 내요. 소득세를 내게 되면 거기에 10%를 지방소득세로 내거든요. 옛날에는 주민세라고 했던 거.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복권이 당첨이 되면은 몇 프로 세금을 내요? 33%를 내요. 당첨 안 돼봐서 몰라요? 앞으로 되실 거예요. 일단 올해는 합격이라는 로또에 한번 당첨되시고 이후에 진짜 로또 1등 당첨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33%를 내는데 그 33%가 뭐냐면 30%에 해당하는 소득세와 3%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를 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소득세를 내면 무슨 세금을 같이 내야 돼요? 지방소득세를 같이 내는데 소득세가 국세죠. 그러니까 국가에서만 걷어가면 너무하지 않느냐. 우리 지역 주민이 일을 해서 돈을 벌었는데 왜 국가 너희만 가져가? 우리도 좀 줘. 그랬더니 못 주겠대요. 국가에서. 대신 따로 걷으래요. 그래서 추가해서 걷는 게 지방소득세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무적으로 낼 때는 지방소득세를 같이 내는데 부가세처럼 내요. 따라서 내니까. 근데 실제로 지방소득세는 부가세가 아니라 독립세입니다. 부가세라고 하지 마세요. 부가세 종류는 딱 두 개밖에 없다. 뭐밖에 없다? 농지밖에 없다.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뿐이다. 그리고 이 부분은 몰라도 되고 감면이 붙으면 농어촌 특별세 20%가 붙긴 하는데 이게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어요. 그냥 참고로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시험지에서 잘 나왔던 내용. 지금 이 부분은 우리 시험지에서 정말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활동 과정 중에서 취득 단계에서 부과되느냐, 보유 단계냐, 양도 단계냐, 어느 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 그때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상속세, 증여세는 전부 다요. 취득 단계에서 부과되고 보유나 양도 단계에서는 부과 안 돼요. 아셨죠? 그 다음에 재산세나 지역자원시설세나 종합부동산세는 보유 단계에서는 나와도 다른 단계에서는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보죠.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뭐 할 때 내는 세금이에요? 그래요.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취득 단계가 맞죠? 자, 상속세나 증여세는 누가 내는 세금이에요? 주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에요? 받는 사람이 내는 거예요? 그렇죠. 받는 사람이 내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 단계예요. 양도 단계가 아니라.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는 보유 단계라는 건 알죠?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는 어디에 따라 붙어요? 재산세 고지서에 나란히 적어서 고지하니까 재산세처럼 취급해 주시면 돼요. 자, 이제 문제는 지방교육세입니다. 자, 지방교육세는 어디에서 부과되느냐? 취득 단계에서 부과된다, 안 된다? 됩니다. 보유 단계에서요. 됩니다. 양도 단계에서요. 안 되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반대로 종합소득세는 취득 단계에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보유 단계에서. 나올 수 있죠? 임대. 임대면은 무슨 소득? 사업소득. 임대는 사업소득. 사업소득이면은 무슨 세금을 낸다? 종합소득세를 낸다고.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이니까. 양도 단계에서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죠. 건설업자가 양도했대요. 건설업자가 양도했으면 무슨 소득? 사업소득. 사업소득이면 종합소득세를 내죠. 대신 건설업자가 아닌 개인이 양도했어요. 건설업자를 제외한 나머지가. 그러면 무슨 소득? 그건 양도소득이죠. 양도소득세는요. 양도 단계에서만 나오죠.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소득세를 내면은 추가로 무슨 세금을 같이 낸다? 지방소득세도 같이 내더라. 부가세는 아닌데 지방소득세를 10% 계산해서 똑같이 내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지방소득세는 요 소득세 같이 내는 세금이다 보니까 얘랑 얘랑은 똑같이 내는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보유 단계에서 나올 수도 있고 양도 단계에서도 나올 수가 있죠. 아셨죠? 종합소득세랑 같이 내면 보유와 양도 다. 양도소득세랑 같이 내면은 양도 단계에서만. 아셨나요? 그래서 소득세 문제가 나왔을 때 잘 보셔야 돼요. 종합소득세를 줬는지 양도소득세를 줬는지를 잘 보시라고요. 종합소득세면 사업소득을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서 종합소득세는 그냥 무슨 소득을 생각하시면 돼요? 사업소득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업소득이다 보니까 임대에서 나오는 사업소득이 있고 양도에서 나오는 사업소득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유나 양도 단계에서 다 나올 수 있죠? 대신 양도소득세는 글자 그대로 무슨 단계에서만 나와요? 양도 단계에서만 나와야죠. 양도소득세니까. 구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는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니까 종합소득세든 양도소득세든 낼 때 그 10%를요 같이 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유나 양도 단계에서 같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방교육세는 무슨 세금에 해당해요? 부가세요. 부가세. 부가세죠? 그러면 취득 단계에서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취득 단계에서 나오죠? 보유 단계에서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근데 양도 단계에서는 절대로 나올 리가 없다고요. 그래서 지방교육세는 무슨 단계와 취득 단계와 보유 단계에서는 나올 수 있지만 양도 단계에서는 절대로 안 나온다. 이해되셨나요? 네,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소득세는 절대 취득 단계에서는 나올 수가 없죠.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돈을 벌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돈은 언제부터? 보유 단계에서부터 나오는데 소득세는 무조건 보유와 양도로 가셔야 돼요. 대신 양도소득세라고 했으면 그건 무조건 어느 단계만? 양도 단계만. 자,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는 부가세죠? 취득 단계에서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죠? 보유 단계에서 나오죠? 양도 단계에서 나올 수 있죠. 그죠? 자, 지금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자, 취득 단계에서 농어촌 특별세 나오네요. 나오죠? 취득세 부과되니까. 그 다음에 보유 단계에서도 나오네요. 종합부동산세 부과되니까. 그 다음에 양도 단계에서도 나오네요. 감면세액에 부과되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나온다가 아니라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는 모든 단계에서 다 나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금이 하나 더 있죠. 부가가치세죠. 그래서 우리 이건 어떻게 외워라? 농부라고 외워라. 농부는 부지런하다. 부지런하니까요. 모든 단계에서 다 나오더라. 그렇게 외우시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하고 소득세는 어떻게 외웠다고 그랬어요? 공부부터 해라. 공부부터 한 다음에 나가서 돈 벌어 와. 그러니까 공부가 먼저다, 돈 버는 게 먼저다. 공부가 먼저다. 그래서 공부가 먼저니까 교육세가 취득과 보유. 돈 버는 건 뒤니까 보유와 양도.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인지세는 취득 단계에서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보유 단계에서는 안 나와요. 양도 단계에서는 나오죠. 항상 인지세는 뭐라고 생각하셔야 되느냐면 매매 계약서에만 붙는다. 임대 계약서에는 붙는다, 안 붙는다? 안 붙는다. 그렇게 알고 계시라고요. 그러니까 매매 계약서니까 두 장이죠. 매도자용, 매수자용. 그러니까 매도자용이면 양도 단계고 매수자용이면 취득 단계죠. 자, 요건 확실하게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고 이 부분은. 자, 그 다음에 조세호 용어 정리에 대해서 우리 시험제 나오면은 딱 요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 정도 수준에서는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자, 첫 번째 보니까 누구를 말하느냐? 납세 의무자와 징수 의무자를 동시에 표현을 했다. 그러면은 누구다? 납세자예요. 그러니까 납세자를 설명할 때는 누구랑? 납세 의무자와 징수 의무자가 동시에 나와야 돼요. 반대로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제외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누구를 제외했다? 징수 의무자를 제외했어요. 그러면 징수 의무자를 제외하면 누구만 남아요? 그렇죠. 납세 의무자만 남죠. 그래서 납세 의무자를 설명할 때는 반드시 징수 의무자를 뭐 한다고 나와야 되고 제외한다라고 나와야 되고. 자,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내는 사람은 두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우리가 세금을 내는 사람을 누구라고 한다? 납세자라고 하는데 납세자에는 두 사람이 존재하는 거죠. 내 돈으로 세금을 내면은 납세 의무자. 다른 사람 세금을 내가 대신 걷어서 내주면 징수 의무자. 아셨어요? 그래서 회사가 직원들에게 급여를 줘요. 그러면 급여는 누구 소득이에요? 근로자 소득이라고요. 그러면 근로자는 그 받은 급여로 세금을 내죠? 그건 그래서 근로자는 자기 돈으로 내는 거니까 누구? 납세 의무자예요. 근데 급여를 주고 나니까 직원 근로자가요. 세금부터 내는 게 아니라 생활비부터 써요. 그래서 생활비를 쓰고 나니까 세금 낼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세금 내라고 하니까 낼 돈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는 안 되겠다. 세금 걷는데 너무 힘들다. 그래서 누구한테? 회사한테 너희들 어차피 직원들에게 급여를 줄 건데 그 줄 금액 중에서 미리 세금 떼고 줘. 그러면 회사는 지급할 돈에서 일부를 세금으로 떼서 자기가 내는 거죠. 회사가 이 사람을 두고 징수 의무자. 아셨어요? 자기 돈으로 내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줘야 될 돈에서 걷어가지고 내는 거니까. 그래서 징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걷는다는 이야기예요. 줘야 될 돈에서 걷는다. 그러니까 누가 하는 거냐면 이건 돈을 주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돈을 주는 사람이 줄 돈에서 걷어서 대신 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세금을 내야 되고 이 사람도 세금을 내야 돼요. 그래서 두 사람을 다 묶어서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한다? 납세자인데 그 중에서 징수할 의무자를 제외하면 누구만 남는다?
납세 의무자만 남아요. 그래서 납세자를 설명할 때하고 납세 의무자를 설명할 때하고 구분 잘 하시고요. 두 번째, 고지서를 발급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고지서를 발급해서 징수하는 방법을 뭐라 그래요? 보통징수. 대신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대신 징수하게 했다. 이걸 무슨 징수? 특별징수. 구분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통 일반적으로 징수할 때 쓰는 방식이 뭐다? 고지서다. 원래는 징수하면 안 되는데 너한테 특별히 징수하게끔 해줄게. 그게 특별징수. 그래서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해서 납부하게 한다. 국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원천징수라고 표현하는 거. 그게 지방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특별징수예요. 그러니까 특별징수가 나왔는데 고지서가 나온다거나 보통징수가 나왔는데 고지서가 안 보인다거나 그러면 무조건 틀린 문장. 정확히 구분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방세를 부과할 때 통상 적용해야 될 세율로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세율을 말한다. 즉,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세율, 즉 뭐 할 수 있는 세율? 가감할 수 있는 세율. 무슨 세율이에요? 표준세율이죠. 표준세율. 몇 프로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이 가능하다?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원래는 통상적으로 적용해야 될 세율이다. 이 말은 법률에서 세율을 줬다 안 줬다? 줬다. 이렇게 해. 근데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면 그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거기에서 일정한 범위만 벗어나지 않는다면 해당 세율이 아닌 다른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 그걸 무슨 세율이라고 한다? 표준세율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이걸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즉 가감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걸 무슨 세율이라고 한다? 표준세율. 자,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이란 이렇게 물어봅니다.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이란 일단 지방세가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 가산금이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 체납처분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요 세 개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징수금. 요 세 개를.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거둘 수 있는 돈에는 뭐가 있느냐? 자, 세금을 안 냈어요. 그러면 세금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있죠? 그리고 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안 내게 되면은요, 뭐가 붙어요? 이자가 붙어요. 그 이자를 뭐라 그래요? 가산금이라 그래요. 이자도 받아낼 수 있죠? 그래도 안 내면 압류해서 매각하죠. 압류해서 매각할 때까지 들어가는 비용을 체납처분비라고 합니다. 그 비용까지 받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걸 묶어서 뭐라고 한다? 징수금이라고 하고, 이때 징수금의 순서도 기억하셔야죠. 징수금의 순서는요, 체납처분비, 지방세, 가산금, 요 순서까지 같이 기억을 좀 해주시고. 그래서 매각비용부터 먼저 징수해 간다. 그 다음에 원금하고 이자 중에서는 뭐부터 가져간다? 원금부터 가져간다.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이자부터 가져가는 게 맞죠? 일상적으로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원금과 이자 합쳐서 1억인데 8천만 원만 갚더라. 그러면은 1억 중에서 8천만 원을 갚았을 때 그 8천만 원을 이자에서 먼저 깔 거냐 원금에서 먼저 깔 거냐 이 문제가 생긴다고요. 근데 실무상으로는요, 이자에서 먼저 까는 게 맞아요. 왜? 그래야 원금이 남을 거니까. 2천만 원이 원금으로 남겠죠? 원금이 남아야 또 뭘 붙일 수 있으니까? 이자를 붙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건 실무적인 내용인 거고,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곶단짓거리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정부는 원금에서 먼저 까는 거예요. 그러면 남아도 어디에서 남아요? 이자가 남겠죠. 이자에다가 이자를 못 붙이거든요.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고리대금업을 하면 안 되죠. 아셨죠? 그래서 일단 매각비용 먼저 가져가고, 그 다음에 남은 돈에서 원금에 해당하는 세금을 가져가고,
그리고 남으면 그때 가서 뭘 가져간다?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져간다. 순서. 이것도 잘 나왔던 지문이에요. 그래서 용어 문제는 여기서 벗어나는 문제는 없을 거예요. 딱 요 정도만 정리해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올해 시험지에서 나올 가능성, 조세 총론 쪽에서 나오게 되면은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것 중에 하나, 납세의무 성립하고 확정입니다. 간단한 내용인데 정확하게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돼요.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어려운 걸 풀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쉬운 걸 틀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성립식이나 확정 방법은 되게 쉬운 내용이에요. 근데 쉽다 보니까 대충 보고 넘어가다가 나중에 가서 실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께서 구분하셔야 될 것은 성립을 물어봤는지 확정을 물어봤는지를 정확히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일단 납세의무는 뭐가 먼저 돼야 된다? 성립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때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취득세는 언제? 과세 물건을 취득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이 되죠. 등록면허세는요.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이 되고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일인데 그때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이죠? 6월 1일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소득세는 언제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언제?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이 되죠. 단 그 앞에 중간 예납이라고 붙어요. 그러면 언제? 그래요. 중간 예납 기간이 끝나는 때예요. 자, 그래서 소득세 같은 경우는 무조건 뭐가? 기간이 뭐 할 때 납세의무가 성립이 된다? 끝날 때 납세의무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기간별로 계산하는 거예요. 단지 그 기간이 과세 기간으로 판단해서 계산할 것이냐, 중간 예납 기간으로 판단해서 계산할 것이냐. 일반적인 경우는 과세 기간. 과세 기간은 몇 년? 1년. 그러면 중간 예납 기간은 6개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1년치 모아서 계산하는 게 원칙이다. 단 먼저 내고 싶으면은 절반치만 잘라서 먼저 계산해서 내라. 그게 무슨 기간? 중간 예납 기간이에요. 그래서 소득세가 나오면 무조건 무슨 단어가 나와야 돼요? 기간자가 나와야 되죠. 단 거기에 예정신고라고 붙어요. 그러면 예정신고가 되면은 뭘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우리 양도소득세에서 배웠던 예정신고. 예정신고는 양도소득세밖에 없으니까 언제부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그러니까 언제? 말일날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요. 이때로부터 몇 개월 이내? 2개월 이내 뭐 하도록 돼 있다? 신고하도록 돼 있다고. 2개월 이내. 아셨죠? 그러니까 납세의무가 성립이 돼야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신고 납부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납세의무가 성립이 돼야. 자, 그래서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이 됐습니다. 성립이 됐으면 그 다음은 뭘 해야 돼요? 확정을 시켜야죠. 아셨죠? 그때 취득세는 뭐 하는 세금이다?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이 돼요. 등록면허세는 역시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는요. 정부가 결정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이 되죠. 종합부동산세는 역시 결정하는 때, 소득세는요. 신고하는 때. 아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잘 보셔야 될 게 취득세는 과세 물건을 취득하는 때 뭐가 되고 성립이 되고 납세무자가 뭐 하는 때? 신고하는 때 뭐가 된다? 확정된다. 아셨나요? 만약에 과세 물건을 취득하는 때 납세의무는 확정된다 그러면 안 되고 성립 시기를 적어놓고 확정을 주면 안 된다고요. 반대로 확정 시기를 줘놓고 성립 시기라고 주면 안 된다고요. 납세무자가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는 성립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신고냐 결정이냐는 뭘 판단할 때? 확정. 내가 금액을 계산하느냐 정부가 금액을 계산하느냐 그게 확정이거든요. 내가 계산하는 것을 무슨 제도? 신고제도. 정부가 계산해 주는 것을 결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시겠죠? 다만 만약에 문제에서 자 취득세는 뭐함으로써 확정되는 세금이다? 신고함으로써 확정되는 세금인데 신고를 하지 않았다라고 나와요. 혹시라도. 그러면 그때는요. 결정함으로써 확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지 않았을 때? 신고하지 않았을 때. 등록면허세도 신고하지 않으면 결정함으로써.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이 결정이고 단 종부세만큼은 특례가 있죠? 그죠? 뭐 했으면? 신고를 선택했으면 신고로서 확정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신고를 선택을 했을 때는 뭘로 확정되는 거예요? 신고로서 확정되는 거죠. 그 다음에 소득세는 원래는 신고하는 세금인데 뭐 하지 않았다면? 신고하지 않았다면 정부가 결정함으로써 확정되는 거죠. 정부가 결정함으로써. 아시겠어요? 올해 공무원 시험 문제하고 세무사 시험 문제에서 이게 두 번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재산세는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틀리죠? 재산세는 절대 신고가 안 돼요. 재산세는 죽었다 깨어나도 어떻게 돼요? 결정함으로써 확정되는 세금이에요. 다만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는 그래서 신고를 했다면 정부의 결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신고로서 확정이 가능하죠.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소득세처럼 원래는 신고하는 세금인데 신고를 했으면 신고로서 확정이 되는데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때 가서는요. 정부가 결정함으로써 확정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원칙을 물어봤는지 예외를 물어봤는지를 정확히 구분을 좀 해주시라고요. 올해 만약에 납세의무 성립 시기보다는 확정 방법에 대해서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아셨죠? 네, 잘 정리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그 외에 우리 납세의무 성립 시기에서 우리 시험지에서 가끔 나왔던 문제. 주민세가 나왔다. 그러면 언제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그래요. 똑같은 과세 기준일인데 7월 1일이고 유일하게 7월 1일 날 가는 경우는 뭐밖에 없다? 주민세요. 만약에 지역자원시설세가 나왔으면 6월 1일이에요.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랑 똑같이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하고 농어촌특별세는 둘 다 무슨 세금? 부가세입니다. 부가세는 따로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시점이 없다. 누구 따라간다? 본세 따라간다. 본세. 그 본세를 뭐라고 하느냐?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 이렇게 표현하죠.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농어촌특별세는 그냥 뭐라고 표현하고? 본세라고 표현하고. 그때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뭐 하는 때? 성립하는 때요. 성립하는 때 성립이 되는 거예요. 성립 시기를 물어보면. 그러니까 본세가 뭐 할 때? 성립할 때 부가세도 같이 성립한다고요. 본세가 뭐 할 때? 성립할 때. 이거 예전에 회계사에서 뭐라고 나왔느냐? 지방교육세는 농어촌특별세는 본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때 성립한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확정될 때 성립하는 거 아니에요. 성립 시기를 물어봤으면 부가세는요. 본세가 뭐 할 때? 성립할 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시부가가 나오면 반드시 무슨 글자 나와야 돼요? 그렇죠. 이 글자 빠지면 무조건 틀린 거죠. 이 글자 빠지면. 꼭 이 글자 빼고 문제를 내거든요. 수시부가 하는 때 이렇게 문제를 내요. 그러면 틀린 문장. 반드시 무슨 글자 들어가야 된다? 사유. 꼭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가산세 쪽도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데, 자, 우리 가산세 종류가 크게 세 가지가 있죠. 하나가 무신고가산세, 또 하나가 과소신고가산세, 그 다음 납부지연가산세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가산세 문제가 나왔을 때는 제일 먼저 뭐부터 확인해야 되느냐? 신고인지 납부인지를 꼭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하셨어요? 그러니까 신고하지 않았으니까 무슨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 신고하지 않았으니까. 자, 신고는 했는데 어떻게 신고했으니까? 적게 신고했으니까 무슨 가산세고? 과소신고 가산세고. 근데 적게라는 말이 나왔는데 신고가 아니라 납부라고 나와요. 또는 아예 납부하지 않았다라고 나와요. 그러면 납부지연 가산세죠. 어찌 보면은 당연한 이야기인데 되게 실수가 많아요. 자, 우리 무신고 가산세가 몇 프로? 20%입니다. 사기나 부정은 40%고요. 과소신고 가산세는요. 10%입니다. 사기나 부정은 40%고 그 다음에 납부지연 가산세는 10만 분의 25죠? 네. 지방세는 10만 분의 25고 국세는 10만 분의 22예요. 국세는.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시험제 낼 때 뭐라고 내느냐? 100분의 10의 가산세를 적용한다 이렇게 문제를 줘요. 그러면 100분의 10이면 무슨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인데 앞에 적게 납부한 경우 이렇게 준다고요. 그러면 대부분 실수하신 분들이 다 뭔만 보느냐? 이 단어만 봐요. 이 단어만. 적었네? 그러니까 과소가 맞네? 10% 맞아. 이런 식으로 넘어가요. 그러면 안 돼요. 자, 적게가 나오든 뭐든 상관없이 신고 쪽을 물어봤는지 납부 쪽을 물어봤는지 그것만 잘 확인해 주시면 되고. 정리할 수 있겠어요? 네, 꼭 기억을 좀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가산세 정의를 물어볼 때 가산세 정의를 물어보면 무조건 무슨 단어가 나와야 돼요? 이 단어. 네. 뭐 이거 가지고 장난치지는 않아요. 하여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오면 가산세가 맞는데 자, 시험제 잘 나오는 내용은 이 내용이죠.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그 지방세 뭘로 한다? 그 세목으로 한다고요. 그 세목으로. 그러니까 취득세 가산되는 세금은 뭐다? 취득세라고요. 등록면허세 가산되는 세금은 등록면허세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해당 지방세를 뭐 했을 때? 감면했을 때 가산세는 그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안 된다? 절대 포함되지 않는다. 꼭 기억하시고. 가산세는 잘못해서 내는 세금이에요. 이것까지 감면 대상에 포함해서 감면해 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반드시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가산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취득세에서는 무신고 가산세 나올 수 있다 없다? 나올 수 있죠? 과소신고 가산세 나올 수 있죠? 납부지연 가산세 나올 수 있죠? 등록면허세는 무신고 가산세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올 수 있죠? 과소신고 가산세도 나올 수 있고 납부지연 가산세도 나올 수 있죠? 재산세는 무신고 가산세 안 나와요. 과소신고 가산세 안 나오고 납부지연 가산세 나올 리가 없죠. 아셨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무신고 가산세 원칙적으로는요. 가산세가 안 나오죠. 대신 납부지연 가산세는 나옵니다. 왜냐하면 고지서상 납부기간까지 안 냈을 때 국세부터는 가산금이 아니라 납부지연 가산세가 나와요. 그래서 납부지연 가산세는 나옵니다. 문제는 신고를 선택을 했대요. 신고를 선택을 했으면 무신고 가산세는요. 절대로 안 나온다라는 거죠. 꼭 기억하셔야죠. 종합부동산세는 무신고가 있다 없다? 없어요. 대신 과소신고 가산세나 납부지연 가산세는 나올 수가 있죠. 소득세는 물론 다 나오는 거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자,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다 뭐 하는 세금? 신고하는 세금. 신고하는 세금이니까 신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다 나온다. 소득세도 신고하는 세금이니까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가산세는 다 붙을 수 있다. 문제는 재산세, 종부세가 문제인데 재산세, 종부세는 신고 의무가 없는 세금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산세가 나올 리가 없다. 단 국세부터는 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게 되면 가산금이 아니라 납부지연 가산세로 가니까 나올 수 있는데 거기까지는 몰라도 돼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파트죠. 종합부동산세를 뭐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왜? 신고를 안 하면 처음부터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이 되니까. 근데 신고서를 제출을 했는데 적게 신고를 했다. 그때부터는 무슨 가산세는 나올 수 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나올 수 있다고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문제 나올 때 항상 문제 내는 게 무신고가산세 나와요, 안 나와요? 이거네요. 자, 그 다음에 취득세는 이거 말고도 두 개가 더 있죠. 법인이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대요. 법인이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 몇 프로? 10%. 그 다음에 중가산세 제도. 이거 취득세에서만 나오죠? 몇 프로? 80%. 그래서 법인이 장부 등을 작성 또는 보관하지 않게 되면 가산세 몇 프로 나온다? 10%. 그 다음에 중가산세 몇 프로? 80%. 자,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가산세하고 관련돼서 늘상 나오는 문제. 신고 의제 문제.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무엇을 이행을 했다면, 납부를 이행을 했다면 뭐 한 것으로 본다? 신고한 걸로 간주해 준다. 그러다 보니까 가산세 나온다, 안 나온다? 절대로 안 나온다. 이 문제. 신고 의제 제도. 요건 등록면허세에서만 나오는 제도예요. 그 다음에 재산세 종부세에서는 뭐 나올 게 딱히 없고, 재산세 종부세에서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에 갔을 때 요 세금 말고 가산세 하나 더 있죠? 신축이나 증축을 하고 나서 몇 년 이내? 5년 이내 팔았는데 취득가액을요, 감정가액이나 환상가액으로 계산을 했다면 취득가액을, 그때는 그 가액의 몇 프로?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요게 양도소득세에서만 나오는 제도. 처음 듣는 거 아니죠? 지금 당황스러워서요. 처음 듣는 거 아니죠? 네. 자, 그래서 요 내용까지, 가산세는 딱 요 정도만 정리하시면 끝이에요. 이상의 가산세는 나올 것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오는 가산세는 정확히 알고 계시고, 거기 이제 추가되는 가산세라든지 가산세하고 관련돼서 나올 수 있는 내용들 꼭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가산세하고 같이 관련돼서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어요. 기한후 신고하고 수정 신고인데, 기한후 신고나 수정 신고가 뭔지는 아시죠? 자수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둘 다 자수하는 거예요. 자수하는 건데 기한후 신고하고 수정 신고의 차이점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한후 신고는요, 누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하는 거고, 수정 신고는요,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수정이 무슨 말이다? 고치는 거다. 고치려면 신고를 한 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다시 고쳐서 신고하는 것을 무슨 신고? 수정 신고라고 한다면, 아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하는 게 무슨 신고? 기한후 신고다. 아셨죠? 자, 둘 다 자수라고 그랬죠? 자, 범죄자가 자수는 언제까지 해 자수가 된다? 잡히기 전까지, 즉 뭐하기 전까지? 통지하기 전까지, 이때까지 할 수 있는 게 자수예요. 그래서 둘 다 똑같이 통지하기 전까지 하는데, 자, 문제는 뭐냐? 기한후 신고를 하게 되면 확정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왜냐면, 자, 기한후 신고나 수정 신고는 둘 다 신고하는 세금에서, 신고할 수 있는 세금에서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재산세 같은 경우는 기한후 신고나 수정 신고가 나올 리가 없어요. 아셨죠? 다 뭐 하는 세금들만? 신고하는 세금들에서만 가능한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한 사람들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죠. 처음부터 신고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한테는 기회를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소득세에서 나오는 제도라고, 이 제도가. 이해되셨어요? 자, 근데 기한후 신고는 누가 하는 거예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자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법정기한 내에 신고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러면 스스로 확정할 수 있는 권한을 포기한 거죠? 그러면 자수하더라도 확정력이 없어요. 그래서 기한후 신고는, 혹시라도 기한후 신고는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그러면 안 돼요. 이미 본인 스스로가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신고로서 확정되는 효력이 상실된 상태예요. 상실된 상태에서 자수를 했다고 해서 확정력이 인정되지는 않는다고요. 그래서 확정력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기한 후 신고를 하더라도 반드시 몇 개월 이내? 3개월 이내 결정을 해줘야 돼요. 반대로 수정신고는 신고를 일부라도 했죠. 그러니까 확정력이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살아있죠. 살아있는 상태에서 다시 신고를 했으니까 확정력을 인정을 해줘요. 얘는 몰라도 되니까 놔두고. 이건 이제 상속세, 증여세 쪽인데 내용이 좀 어려워서 괜히 이거 뺄 건데 그냥 넣어놔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한 후 신고나 수정 신고를 하게 되면은 자, 잘 기억하셔야 돼요. 기한 후 신고나 수정 신고는 뭐다? 자수다. 자수죠? 자, 자수를 했으면 벌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안 받으면 안 되죠? 사람을 죽여놓고 자수를 했으니까 나 자수했으니까 벌 주지 마 이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잘못은 했으니까 벌은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그래서 기한 후 신고를 하더라도 무엇은 내야 돼요? 가산세는 내야 된다고요.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가산세는 내야 돼요. 단지 자수를 했으니까 무슨 혜택을 주는 거예요? 감면 혜택을 주는 거지. 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한다 그러면 틀린 문장이라고요. 올해 타시험에서 그렇게 나왔어요.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면은 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틀린 문장. 기한 후 신고나 수정 신고를 하더라도 가산세는 낸다 안 낸다? 낸다. 대신 무슨 혜택을 받는 거다? 감면 혜택을 받는 건데 우리 1개월 이내 것은 꼭 좀 기억을 하자고요. 그래서 기한 후 신고는 1개월 이내 하게 되면 몇 프로? 50% 감면해 줍니다. 수정 신고는요? 90% 감면을 해주는 거고요. 똑같이 1개월 이내 하더라도 기한 후 신고하고 수정 신고가 혜택이 같으면 안 되죠. 누가 더 나쁜 놈이에요? 안 한 놈이 더 나쁜 놈이에요. 그래서 기한 후 신고는 혜택이 수정 신고보다 작은 거예요. 수정 신고는 그나마 하기나라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수를 해도 혜택이 큰 거고 기한 후 신고는 애초부터 신고를 안 하니까 더 나쁜 놈이죠. 둘 다 나쁜 놈이긴 한데 더 나쁜 놈이 누구다? 안 한 사람이 더 나쁜 거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혜택이 절반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기한 후 신고는 6개월까지만 가산세 감면 혜택을 주는 거고 수정 신고는 2년까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이 왜 혜택이 큰지 아시겠죠? 얘가 덜 나쁜 놈이니까 그래요. 자, 그래서 1개월 이내치는 기억을 좀 해주세요. 기한 후 신고는 1개월 이내 하면 몇 프로? 50% 감면인데 수정 신고는 1개월 이내 하게 되면 90% 감면이라는 거.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참고로 3개월 이내 하면 30% 감면이고 6개월 이내 하게 되면 20% 감면이 됩니다. 그 정도 정리해 주시면 돼요. 이 정도까지만 기억을 좀 해주자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기한 후 신고를 1개월 이내 하게 되면은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면 틀린 문장. 가산세는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나오는데 뭘 받는 것뿐이다? 감면 혜택을 받는 것뿐이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납세의무 소멸 사유에서 자, 우리가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사유가 있죠? 몇 개? 5개. 뭐가 있어요? 납부, 충당, 취소, 그 다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효 완성. 이건 기본사항이니까 기억하시고 딱 이 5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꼭 틀리게 되면 뭘 줄까요? 사망, 요딴 거 준다고요. 사망했다고 해서 납세의무가 소멸되지는 않는다. 우리 시험 문제에서 딱 한 번 나왔는데 사망하고 합병을 줬어요. 사망이나 합병, 사람이 죽는 게 뭐예요? 사망이고 기업이 사라지는 게 합병이에요. 그러니까 합병을 하게 되면 하나는 사라져야죠. 그러면 사라졌으니까 납세의무는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고 승계된다고. 승계.
그래서 납세무가 소멸될 수 있는 사유는 총 몇 개? 5개밖에 없어요. 세금 냈기 때문에 납세무가 소멸되는 경우 납부 충당. 세금을 내지 않고서라도 납세무가 소멸되는 사유 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효 완성. 그때 혹시라도 시험지에서 제척기간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무조건요. 기본적으로 5, 7, 10이라고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항상. 그래서 5년, 7년, 10년인데 국세가 됐든 지방세가 됐든 상관없이. 그래서 사기나 부정은 무조건 몇 년? 10년. 무신고가 나오면 7년, 나머지는 5년. 요 정도는 무조건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정도는 시험지에 나오니까. 아셨어요? 거기에 이제 조금 더 추가한다 그러면 지방세 중에서 무신고는 원래가 몇 년? 7년인데 10년짜리가 하나 있더라. 그게 얘들이죠. 상속이나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을 했거나 또는 무슨 신탁했거나 명의 신탁을 했거나 그러면 몇 년짜리에 해당한다? 10년짜리야. 자, 그래서 10년짜리가 두 개인 거예요. 하나는 사기나 부정이었을 때 사기나 부정 나오면 무조건 몇 년? 10년. 두 번째는 무신고인데 즉 신고하지 않으면 원래는 7년이 나와야 되는데 그 원인이 뭐였을 때? 상속이나 증여를 원인으로 뭐였을 때? 취득했을 때예요. 그때는 10년이라고요. 그러니까 상속이나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을 했다. 무슨 세금 냈을 때? 무슨 세금? 그래요. 취득세. 상속세, 증여세가 아니고 지방세니까. 아셨죠? 그러니까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어요. 취득세를. 그러면은 제척기간은 몇 년? 7년이에요.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면 제척기간 몇 년? 7년이라고요.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면. 이해되셨어요? 근데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을 했는데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어요. 그건 몇 년? 그건 10년이라고요. 왜냐하면 원래 무신고는 7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정부한테 야 혹시 얘가 취득을 했는데 신고를 안 해. 그러면 7년 동안 기회를 줄 테니까 지자체 너희가 7년 안에 찾아내. 이 사람이 신고 안 한 게 있으면 그거 찾아내. 그 이야기예요. 아셨어요? 만약에 적게 신고했어요. 그러면 적게 신고했으면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에 안 들어가죠. 그러면 걔는 몇 년? 5년 줄 테니까 혹시라도 이 사람이 신고한 게 있는데 이 신고가 잘못된 신고인지 아닌지 그건 5년 안에 찾아내. 만약에 못 찾아내면 없었던 걸로 해. 그래서 납세무는 소멸하는 거예요. 근데 아예 신고 안 한 게 있으면 몇 년을 주겠다? 7년을 줄 테니까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지금? 공무원한테 주는 거예요. 공무원한테 7년 줄 테니까 7년 안에 찾아내. 그거까지는 부과할 수 있게끔 해줄게. 근데 그 원인이 뭐라면? 상속이나 증여라면 우리나라 사람은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것은요 기가 막히게 숨겨요. 그래서 그걸 찾는데 공무원들이 전부 다 7년 가지고는 너무 짧습니다. 죽어라고 찾아냈는데 제척기간이 다 돼서 부과를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좋아. 그러면 상속이나 증여는 워낙에 잘 숨기니까 3년 더 연장해 줄게. 10년 안에 찾아낸 건 다 부과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셨어요? 보통 우리가 사망 같은 경우 하기 전에 사망하시는 분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돌아가시면 재산이 많으신 분들은 다 뭐예요? 현금화 시킨 다음에 금고에 넣어서 땅속에 묻어 놓는다거나 미술품이나 골동품에 해가지고 이렇게 넣어 놓는다거나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추적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7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아. 그래서 몇 년 동안? 10년간 부과할 수 있게끔 해줄게. 그렇게 가는 거죠. 그 정도만 기억하세요. 여기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몰라도 되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무조건 몇 년? 5년입니다. 5년인데 몇 년짜리가 있다? 10년짜리가 있죠. 둘 다 똑같이. 그때 지방세는 5천만 원 이상일 때 체납액이, 국세는요 5억 원 이상일 때요. 5억 원 이상일 때. 이 정도만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척기간은 5, 7, 10. 5년, 7년, 10년. 소멸시효는요
5년, 10년. 제척기간은 행위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소멸시효는 금액에 따라서 달라진다. 행위로 갈 거냐, 금액으로 갈 거냐. 차이점 아시겠어요?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리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제척기간하고 소멸시효하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제척기간은 5년, 7년, 10년, 15년짜리는 국세에 있으니까 놔두고, 소멸시효에는요 5년하고 몇 년? 10년짜리다. 그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것, 제척기간 5, 7, 10은 언제부터 시작하느냐? 신고 의무가 있는 세금은 언제부터?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예요. 그죠? 근데 신고 의무가 없는 세금은, 즉 신고 의무가 없다. 대표적으로 뭐예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가 되죠. 그래서 재산세나 종부세에서 이 문제가 잘 나와요. 언제부터? 성립일부터예요. 성립일부터. 그때부터 몇 년? 5년, 7년, 10년이죠. 아셨어요? 그래서 자,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가 가장 대표적인 세금인데,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납세무가 뭐한 때로부터? 성립한 날로부터 몇 년? 5년 또는 7년은 나올 수가 없죠. 재산세는 신고하는 세금이 아니니까 무신고가 나올 수가 없고, 종부세는 신고를 선택하더라도 무신고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5년 아니면 10년이죠. 이때까지 뭐 하지 않으면, 부과하지 않으면 더 이상 부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요거 시험지에 정말 잘 나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취득세라든지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는 5, 7, 10을 다 써요. 일반적인 경우는 몇 년? 5년. 무신고는 7년. 사기나 부정은 10년. 아셨죠? 근데 재산세 종부세는요, 언제부터? 납세무가 성립된 날로부터 해서 몇 년간? 5년 또는 10년간. 이런 식으로 많이 낸다고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금 계산하는 식을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세금 계산하는 식을. 자, 신고하는 세금은 법정기한 내에 납세무자 보고 뭐 하라고 돼 있어요? 납세무가 성립이 되면 법정기한 내에 납세무자 보고 신고하고 납부하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이때까지 안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요, 정부가 결정할 수 있다고요. 그 다음부터. 여기서부터가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제척기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근데 재산세 같은 경우는 납세무가 성립이 되면요, 처음부터 정부가 뭐 하도록 돼 있어요? 결정하도록 돼 있다고. 결정하도록. 그래서 재산세나 종부세는 언제부터? 납세무 성립일부터.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요,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이렇게 가는 거라고. 제척기간이. 흐름을 이해하시면 되죠. 이해되셨어요? 잘 기억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소멸시효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는데, 자, 이때 소멸시효에서 만약에 좀 어렵게 문제를 낸다 그러면 분명히 중단이나 정지를 낼 거예요. 그러니까 중단이나 정지는 어디에서만 나오는 제도예요? 소멸시효에서만 나오는 제도인데, 그때 중단이 됐다 이 말은 뭐 했다? 권리를 행사했다. 징수하려고 하는 권리를 행사했다. 그래서 중단 사유에는 뭐가 들어가요? 고지, 독촉, 최고, 청구, 압류. 외울 필요 없죠? 다 공통점이 돈 내라 돈 내라 돈 내라, 안 내면 죽여버리겠다 이 소리잖아요. 돈 달라고 했다 안 했다? 했다. 그러면 받으려고 하는 의지를 보였다. 보였으니까 소멸시효는 뭐가 된다? 중단이 되고 다시 새로 진행하는 거죠. 새로. 3년이 지나고 나서 고지서가 다시 고지서를 보냈어요. 그러면 3년이라는 시간은 어떻게 되고? 사라지고 다시 고지서가 온 날
다음 날부터 해서 5년이 다시 시작된다고요. 새로 시작된다. 대신 4년 8개월이 됐습니다. 4년 8개월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됐어요. 이제 4개월만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요. 그래서 완성시키기 전에 고지서를 보내려고 봤더니 이번에 태풍 온 것처럼요. 태풍 피해를 봐서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고지서 등을 못 보내게 하네요. 그걸 뭐라 그래요? 유예라 그래요. 유예. 보내지 마. 유예시켜줘.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그러면은 그 기간 동안은 보낸다 못 보낸다? 못 보내죠.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죠. 그때는 진행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걸 정지라고 하고. 정지. 자, 잘 구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총론에서 시험지에 제일 많이 나왔던 문제. 조세 우선권. 자, 여기서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요. 예 나오죠? 네. 담보 설정 일자에 관계없이 모든 담보 채권보다 늘 우선 징수되는 세금이 있다. 그게 뭐다? 그 재산에 대해 부과된 세금이다. 그게 뭐가 있느냐? 재산세, 지역 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다 공통점이 결정함으로써 확정되는 세금들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결정함으로써 확정되는 세금들은 무조건 저당권이나 전세권에 관계없이 저당권, 전세권 날짜에 관계없이 항상 저당권이나 전세권보다는 뭐한다? 우선한다. 아셨죠? 그러면은 신고로서 확정되는 세금들은 다 날짜 순대로 간다. 날짜 순대로. 그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얘예요. 요거. 종합부동산세하고 종합소득세하고요. 똑같이 종합자 들어갔다고 해서 종합부동산세하고 종합소득세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종합소득세는 뭐 하는 세금? 신고하는 세금이에요. 신고하는 세금이니까 반드시 저당권하고 날짜를 다퉈야 돼요. 자,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전에 저당권이 설정됐대요.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는 저당권에 우선한다 못한다? 우선한다고요. 무조건. 근데 종합소득세 전에 저당권이 설정됐대요. 그러면 종합소득세는 저당권에 우선하지 못한다고요. 근데 대부분이 꼭 실수하시는 분들이 종합자 나오니까 얘인 줄 알아요. 종합부동산세하고 종합소득세는 다른 말이에요. 절대 헷갈리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조세 우선순위에서 누가 우선이다? 조세끼리의 우선순위. 담보, 압류, 교부 청구. 요거 꼭 기억하시고. 자, 그러니까 A 세무서는 담보 잡아놨어요. 근데 B 세무서가 압류를 한 거예요. 그러면 A 세무서하고 B 세무서하고 다투겠죠? 야, 나는 담보 잡았어. 야, 내가 압류해서 매각한 거야. 그럼 누가 먼저 가져가느냐? 이 문제가 생기는데 담보권이 우선이에요. 담보는 재산권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담보 채권이 있는 세무서가 우선 징수입니다. 그래서 압류는 담보에 우선할 수가 없다. 반대로 담보는 압류에 우선한다. 압류는 교부 청구에 우선하지만 반대로 교부 청구는 압류에 우선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우리가 법정기일 가지고 다투는데 법정기일 후에 담보가 설정됐느냐, 법정기일 전에 담보가 설정됐느냐 이렇게 가는데 그때 요 법정기일은 언제를 이야기하느냐? 신고할 때는 그 신고일이 법정기일이에요. 문제는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안 했으면 뭐가 나올까요? 고지서가 오겠죠? 그때는 고지서 발송일입니다. 도달일이 아니라. 이거 도달일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무슨 날로 가야 돼요? 발송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느냐면 채권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세금에서 채권자는 누구예요? 정부입니다.
그러면 정부가 받을 돈이 얼마인지 아는 시점. 신고를 했으면 언제 알아요? 신고했으면 알죠. 정부 입장에서. 근데 신고를 안 해요. 그러면 정부가 세금을 계산을 해서 뭐 할까요? 고지서를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지서 보낼 때 알까요? 고지서가 여러분들한테 도달할 때 알까요? 보낼 때. 누구 입장에서 봐야 돼요? 정부 입장에서 보라고요. 어차피 납세자는 이미요. 포기했어요. 왜? 자기 재산 지금 이미 털어갈 상태니까. 그러니까 납세자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이건 채권자 입장에서 봐야 되니까 고지서가 도달한 날이 아니라 고지서를 뭐 한 날? 발송한 날이 법정 기일이에요. 그날하고 날짜를 다퉈서 세금이 빠르면 먼저 가져가지만 세금이 늦으면 나중에 가져간다. 여기까지 같이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총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좀 했고, 자, 잠시 쉬었다가 취득세 쪽 정리하도록 할게요. 쉬었다 갑니다.